이 아이가 내 핏줄이란 말이냐?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펼쳐 든 대감. 눈앞에 선 누더기 차림의 소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판서 가문의 핏줄이 장터에서 백냥에 팔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달빛 연하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작은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떡을 팔고 배를 사고 가축을 흥정하는 그런 평범한 장터였지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아침 그 장터 한복판에 이상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장정둘이 허름한 새끼 줄로 아이 하나를 묶어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11~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얼굴에는 때가 켜켜이 앉아 눈, 코, 입을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발에는 집신도 없이 맨발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지만 살결은 어딘지 모르게 고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보시오. 건강한 사내 아이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소. 백냥이면 데려가시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 좀 봐. 너무 불쌍하다. 백냥이나 받으려고? 저 꼴을 보고? 아니, 저 눈빛 좀 봐.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중년의 여인이 혼자 앉아 식어버린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씨였습니다. 나이는 40 언저리.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온 과부였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전주 외곽의 작은 논 2마지기와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래도 부지런하고 야무진 성품 덕에 굶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국밥 한 수를 뜨려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니 장터 한가운데 아이 하나가 묶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조차 잊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강 씨 옆에 서 있던 늙은 훈장 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법이지요. 강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훈장 어른은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을 보시오. 저 눈빛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오. 강 씨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질 뿐이었지요. 얼마라고? 강 씨가 장정에게 물었습니다. 백냥이요. 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백냥. 그것은 강 씨가 가진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강 씨가 이 장터에 오게 된 것은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강 씨의 고향은 전주에서 하루 거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돌모루. 산 아래 돌이 많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강 씨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 22에 같은 마을 박 씨 총각과 혼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였지만
두 사람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째 되던 해, 박 씨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씨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홀로 남은 강 씨는 남편이 남긴 논 두마지기를 붙이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돌모루 마을에는 강 씨 외에도 여러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는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소나귀에 쥐고 있는 자였는데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신의 논이 올해도 풍년이라지 세금을 더 올려야겠어.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땅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살을 찌우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소장료가 올랐고 강 씨는 이를 악물며 버텨왔습니다. 최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최서방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아비보다 더한 건달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즐겼으며 마을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강 씨, 이번 달 소장료는 언제 낼 거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오. 최서방은 강 씨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강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 씨의 이웃에는 오기엄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딸 오기와 둘이 사는 호럼이었는데 성품이 따뜻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강 씨와 오기, 어미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강 씨, 전주장에 좀 다녀오지 않겠어요? 내 8배 몇 피를 맡아두었는데 이번에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사흘 전 오기 어미의 부탁으로 강 씨는 전주 장터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마주친 것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강 씨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정이 아이를 흥정꾼들 앞에 세워놓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놈이 아직 어리지만 힘은 장사요. 일 잘하고 말 잘 듣소. 100냥이면 싸게 파는 거요.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팔릴 수 없습니다.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정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까지 것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야. 장정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장정이 돌아보았습니다. 강 씨는 품 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오기 어미의 배를 팔아 받은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강 씨 자신의 돈을 보태어 세웠습니다. 100냥이요. 장터가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과부가 아이를 산다고. 저 돈이 어디서 났을꼬. 미쳤구먼. 100냥이면 논 두마지기 값인데. 장정은 돈을 낚아채듯 받고는 새끼줄을 끊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준이라 하옵니다. 준이구나. 몇 살이니? 12살이옵니다. 강 씨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등에는 매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아이 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씨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막 문을 들어서는 순간
준이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강 씨가 보니 작은 옥패였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에 표면에 글자가 새겨진 초록빛 옥패. 준이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다시 품 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옥패를 강 씨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디서 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준이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준이는 말없이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강 씨가 한 그릇을 더 시켰습니다. 그것도 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사셨습니까? 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준이는 강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 씨가 눈썹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 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 씨도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주막에서 준이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준이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백냥을 쓰셨습니까? 그 돈이면 논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논은 또 살면 되지. 사람은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잖니. 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튿날 아침 강 씨는 준이를 데리고 돌모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강 씨가 아이를 데려왔다네. 어디서 주워온 거래? 100냥이나 주고 샀다는구먼. 미쳤지. 아이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최 진사는 마당에 나와 팔짱을 낀 채 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씨, 그 아이가 뭐요? 제 조카올시다. 최 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카가 왜 저 꼴이요? 고생을 좀 했습니다. 최 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고생을 자처하는구먼. 어리석게 시리.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강 씨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냥을 썼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논에서 나오는 소장료는 최 진사에게 바쳐야 했고,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할 것이었습니다. 오기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강 씨, 내 배 판 돈은 어쩌고? 강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기 어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강 씨, 100냥을. 어째 그 돈을.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오기 어미는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갚고 자시고는 나중 일이고. 그런데 그 아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그때 준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논도 갈고 나무도 하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아주머니께 폐가 되지 않겠습니다. 강 씨와 오기 어미가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아보자꾸나. 준이가 돌모루 마을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말한 대로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논을 갈고 나무를 하고 강 씨가 시키지 않아도 집 안팎을 쓸고 닦았습니다. 힘이 약하여 처음에는 지게도 제대로 못 지었지만 이를 악물고 날마다 연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이는 일을 마치고 나면 꼭 홀로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강 씨가 슬쩍 들여다보니 글자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써 내려간 것이 어른 선비 못지 않았습니다. 준아, 글을 아느냐? 준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저게 조금이야? 강 씨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준이가 쓴 것은 사서삼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일꾼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밝혀야 한다. 준아. 강 씨가 준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내가 누구인지, 그 옥패가 무엇인지. 준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그러다 준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이준이라 하옵니다. 돌아가신 이판서 대감의 손자이옵니다. 준이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이판서 대감은 전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대로 나라에 충성하였고 조정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가문이었습니다. 이판서 대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형과 작은아들 이명. 두 아들 모두 총명하였지만 성품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이형은 성실하고 올곧았으며 작은아들 이명은 교활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판서 대감이 돌아가시기 전 가문의 모든 재산과 족보를 큰아들 이형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 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은 형 이형을 모함하였습니다. 이형이 영모를 꾀한다는 거짓 밀고를 관아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형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지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형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준이었습니다. 이명은 형수와 조카마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린 준이를 데리고 쫓겨난 어머니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이의 나이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준이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장터를 전전하며 밥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다 악덕 장사꾼에게 붙잡혀 팔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옥패는 준이가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것이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가문의 증표라고. 이것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 씨가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옥패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씨 세 가지 보리 쓸쓰지 아질바오. 이씨 가문의 보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전주 이판서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문에 얽힌 비극. 준아. 강 씨가 준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돕겠다.
내 아버지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줄 것이다. 준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참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날 밤 강 씨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가진 것 하나 없는 과부가 전주 최고 권력가와 맞서는 것. 그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 법이요.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 씨는 준이를 불렀습니다. 준아, 글을 더 배우고 싶으냐? 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마을에 훈장 어른이 계신다. 서당에 보내주마. 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께 폐가 됩니다. 서당 학비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강 씨는 마을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박 훈장이었습니다. 나이 70에 가까운 노인으로 젊은 시절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하고 이 마을의 자리를 잡은 분이었습니다. 성품이 곧고 지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강 씨가 준이를 서당에 보내고 싶다고 하자 박 훈장이 준이를 불러 시험을 보았습니다. 논어에서 한 구절 읊어보아라. 준이가 눈을 감고 읊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이 두 구절이 되고 두 구절이 10구절이 되었습니다. 박 훈장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만. 이번엔 맹자에서 읊어보아라. 준이가 또 읊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박 훈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준이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학비는 필요 없소. 강 씨가 눈을 깜짝였습니다. 예.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내 영광이요. 이런 아이는 내 평생 처음 보았소. 박 훈장은 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준이라 하옵니다. 준준. 준거랄 준이로구나. 이름대로 살거라. 그날부터 준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이의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배울 것을 준이는 사흘 만에 익혔습니다. 박 훈장은 날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씨앗인가? 서당에서 준이는 처음에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때가 묻은 얼굴에 누더기 차림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마을 아이들이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저 거지 봐라. 어디서 굴러온 거야? 강씨 집종 아니야? 왜 서당에 오는 거야? 준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의 아들 최서방이 서당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아들 최준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준은 준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살이 찌고 기름기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이 서당에 거지 아이가 왔다지. 어디 한번 보자. 최서방이 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근본 없는 놈은 근본 없는 놈이지. 그 꼴로 무슨 과거를 보겠다고. 준이는 고개를 들고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과거는 실력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박 훈장이 나섰습니다. 최서방. 이 서당에서는 신분을 따지지 않소. 실력으로만 평가하오. 최서방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최진사 가문의 눈밖에 나게 된 것은 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훈장이 내는 문제를 준이가 도맡아 풀었고, 박 훈장은 준이에게 점점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돌리던 아이들이 오히려 준이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준아, 이 구절이 무슨 뜻이야? 준아, 이 글자는 어떻게 써? 준이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준이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준이의 비밀을 밝히려면 전주로 가야 했습니다. 이 판서 가문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강 씨는 조심스럽게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기 어미가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닫은 채로 말했습니다. 강 씨, 이거 봐요. 오기 어미가 내민 것은 낡은 편지 하나였습니다. 전주에 사는 내 사촌이 보내온 건데, 이 판서 가문 옛 타인이 아직 전주에 살고 있대요. 오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판서 대감 살아 계실 때부터 모셨던 사람이래요. 강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봉이, 그 사람을 찾아야겠어. 하지만 이명나리가 그 사람 입을 막으려 했다는 소문이. 찾아가야 해요.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강 씨는 준이를 불렀습니다. 준아, 전주에 가보자. 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명나리가 아직도 전주에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준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며칠 후 강 씨와 준이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오기 어미가 챙겨준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들고 새벽빛 속에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주까지는 걸어서 하루가 걸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성문이 보였습니다. 다 왔다. 강 씨가 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이는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전주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그 거리.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봉이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전주 장터 여기저기를 물어다닌 끝에 사흘 만에 오봉이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전주 외곽의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오봉이는 6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허옇게 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강 씨가 찾아오자 오봉이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이가 앞에 나서서 옥패를 꺼내 보이자 오봉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오봉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판서 대감의 옥패. 이게 어찌 이 아이 손에. 제가 이형 나리의 아들이옵니다. 오봉이는 준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살아 계셨군요. 살아 계셨어요. 오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도련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명나리가 워낙 입을 막고 다녀서
제가 아는 것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강 씨가 물었습니다. 오봉이 어른, 이형 나리의 누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봉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이형 나리의 누명을 증명할 문서가 있습니다. 강 씨와 준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명 나리가 직접 밀고서를 꾸민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형 나리가 직접 쓰신 편지도 있고 이명 나리가 매수한 증인들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봉이가 방 안 깊숙이 들어가더니 마루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기름종이로 쌓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것을 숨겨왔습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강 씨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이 어른. 오봉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형 나리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렇게 고생하셨으니 제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강 씨와 준이는 그날 밤 오봉이의 오두막에서 묵었습니다. 오봉이가 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봉투 안의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형 나리가 직접 쓴 서찰, 이명이 관하에 올린 밀고서의 초안, 그리고 이명이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준아,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가지고 관아에 가면 준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예.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다 됐다. 그런데 그날 밤 오봉이가 밖에서 돌아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리. 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명 나리의 하인이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강 씨는 서늘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감시를? 이명 나리는 저를 항상 의심해 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아온 것을 알았나 봅니다. 강 씨는 문서를 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 씨와 준이는 서둘러 오봉이의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전주 감영, 전라도를 다스리는 감사 어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두막 문을 나서자마자 큰 체구의 사내 셋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를 가시려오? 이명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이명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강 씨가 품을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관계없다고. 아니요. 이명 나리께서 어젯밤부터 이 아이를 찾고 계셨소. 하인들의 시선이 준이에게 꽂혔습니다. 준이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씨와 준이는 이명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명의 집은 전주 한가운데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99칸은 되어 보이는 기와집. 원래는 이 판서 대감의 집이었는데 이명이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은 넓은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50 중반. 얼굴에는 기름이 흘렀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풍채가 좋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탐욕뿐이었습니다. 오, 왔구나.
이명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형님의 자식이라고?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강 씨가 앞에 나섰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뭐요? 이명의 눈이 강 씨의 품을 향했습니다. 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소. 아무것도 없다고. 오봉이 그 늙은이가 뭔가를 줬겠지. 내가 모를 것 같소. 이명이 손을 까딱하자 하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씨가 뒷걸음쳤습니다. 감히 이것은 관아에 제출할 문서오. 손대면 안 돼요. 관아, 허허허. 이명이 비웃었습니다. 이 전주 가명에서 내 말을 거스를 사람이 있겠소. 감사 어른과 나는 중마고우요. 그 문서를 가져간다 한들 내가 막으면 그만이요. 하인들이 강 씨에게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강 씨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명이 봉투를 열어 문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봉이 그놈이 이것을 숨기고 있었구나. 이명이 문서를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문서가 불길 속에서 타들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숨겨온 증거가 한순간에 제가 되었습니다. 이명이 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살고 싶으면 조용히 살아라. 다시는 이 전주 땅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마. 준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반드시 벗기겠습니다. 이명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명이 하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이 준이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강 씨도 함께 끌려 나갔습니다. 이명의 저택 뒷문 밖으로 던져진 강 씨와 준이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 씨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준이는 억눌린 신음을 뱉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다. 너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이명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끝에서 최진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명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강 씨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강 씨, 이 먼 데까지 왔구먼. 고생이 많소. 최진사, 당신도 이명나리와 이명나리께서 전라도 최고의 어른이시오. 그분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최진사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 데리고 조용히 시골에 박혀 살면 목숨은 부지하겠지. 괜한 짓 하다 다치지 마시오. 최진사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강 씨와 준이는 오갈 데 없이 전주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강 씨가 준이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이런 위험에. 그래도 괜찮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전주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봉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붙들렸다가 겨우 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강씨마님. 오봉이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문서가 불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봉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얇은 책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명 나리가 불태운 것은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진본과 사본을 두 곳에 나눠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진본입니다. 강 씨와 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명 나리의 죄를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증인이. 오봉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의 이형 나리를 아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조판서를 지내신 정대감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라면 이형 나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명 나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한양으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먼저 한양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양. 전주에서 한양까지는 걸어서 열흘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주를 떠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강 씨와 준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돈이 없어 주막에서 쉬지도 못하고 길가 빈집이나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땅에 들어섰을 무렵이었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명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기마를 탄 하인 5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강 씨가 준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좁은 산길로 뛰어들었지만 하인들은 말에서 내려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비탈길에서 강 씨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주머니,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강 씨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겨우 멈추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준이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놈, 잡았다. 준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문서 내놔라. 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서는 강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비탈 아래서 신음하면서도 문서를 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 강 씨에게서 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주인 어른 말씀대로 해라. 한양의 발도 들이지 마라. 하인들이 문서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진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준이는 비탈 아래로 달려가 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씨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괜찮다. 강 씨가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문서가 빼앗겼습니다. 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산속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이 지고 밤이 오고 달도 없이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준이는 강 씨를 업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강 씨는 다쳐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준이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명 나리 말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꿈이었던 것은 아닐까. 강 씨가 준이의 등에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준아, 미안하구나. 아주머니가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다 내 탓이다. 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이는 강 씨를 산 아래 주막까지 업고 내려왔습니다. 지나던 나그네가 동전 몇 잎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 씨의 다리에 약을 바르고 국밥 한 그릇을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강 씨는 주막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라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준이는 강 씨 옆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서도 돈도 힘도. 이명은 전라도 땅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그 앞에서 1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박 훈장 어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느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법이지. 준이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자신이 판서 가문의 손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분이, 혈통이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분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옥패도 증거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준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과거 시험, 실력으로 관직에 오르는 길. 그 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길. 준이는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가 가는 눈을 뜨고 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준이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겠습니다. 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 감시원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직접 아뢰겠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증인이 없어도 제가 직접 서면 됩니다. 준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준이를 바라보다가 눈을 붉혔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그것이 맞아. 강 씨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준이가 말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쉬십시오. 제가 혼자 한양에 가겠습니다. 안 된다. 같이 간다. 다리가 사흘만 기다려라. 사흘 후면 걸을 수 있다. 준이는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저는 아주머니와 핏줄도 아니고. 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핏줄이 아니면 도와주면 안 되냐? 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 그거 박 훈장 어른 말씀이지. 예. 그 말이 맞다. 그리고 그건 너한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이유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야. 2년. 사흘 뒤 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으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양으로 가자. 한양까지 걸어서 닷새가 더 걸렸습니다. 강 씨와 준이가 한양 성문 앞에 선 것은 전주를 떠난 지 꼭 보름 만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걷는 강 씨와 여위고 초라한 준이.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준이는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 안에 조선의 모든 권력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자들도, 아주머니, 응, 저는 과거에 합격하겠습니다. 반드시.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나도 옆에 있겠다. 준이가 먼저 성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양에서 처음 한 일은 정대감의 거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봉이에게 들은 이름, 이조판서를 지냈다는 정대감, 이형 나리를 알고 있던 분, 한양 북촌에 정대감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벼슬에서 물러나 집에 머물고 있는 늙은 대감이었습니다. 강 씨와 준이가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대문지기가 앞을 막았습니다. 대감 어른을 뵈러 왔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요? 강 씨가 말했습니다. 전라도 전주에서 온 과부이고 이 아이는 고 이형 나리의 아들이옵니다. 대문지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정대감은 80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웠지만 준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형 나리의 자식이라고? 예. 대감 어른. 정대감은 오랫동안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형 나리를 꼭 닮았구나. 그 눈빛. 그 눈빛이야. 정대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명 그놈이 형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것을 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이명의 권세에 맞설 수가 없었다. 강 씨가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 문서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과거를 보겠다 합니다. 합격하여 벼슬에 오른 뒤 직접 상소를 올리겠다 합니다. 그때 대감 어른께서 증언해 주신다면. 정대감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이형 나리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그 아이가 과거에 오르는 날 내가 직접 나서겠다. 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른. 정대감이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형 나리. 아드님이 이렇게 자랐소. 정대감의 집에 머물게 된 준이는 그날부터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정대감이 자신의 서재를 열어주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가득한 서재였습니다. 준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였습니다. 강 씨가 억지로 밥상을 들고 와야 겨우 수저를 들었습니다. 준아, 밥은 먹어야지. 아주머니, 조금만요. 이 구절을 다 읽고 지금 읽고 있으면 다음 구절이 나온다. 밥 먹어라. 정대감은 그런 준이를 보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형 나리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한 해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양 성균관 앞마당에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붓과 벼루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준이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았지만
여전히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여기 있어? 나이가 몇이야? 어려 보이는데. 누구 집 자식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준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훈장 어른의 말씀. 강씨 아주머니의 손. 문제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준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한양 성균관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제. 이준리 준. 강 씨가 그 이름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아. 준아. 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합격했습니다. 강 씨가 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쑥덕거렸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 급제 후 사흘이 지나 준이는 정대감과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전이었습니다.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급제한 선비들이 차례로 나아가 절을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준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준이라 하옵니다. 임금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원이로구나. 나이가 몇이냐? 14살이옵니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14살의 장원 급제라니. 조선 개국 이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가문 출신이냐? 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씨는 고 이형 나리의 아들이옵니다. 이형 나리는 아우 이명에게 모함을 받아 역적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씨는 전하께 이 억울한 죄를 풀어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형, 그가 역적이었다고 했을 텐데. 바로 그때 정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증언하겠나이다. 정대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 떨리는 노인의 손에 들린 것은 얇은 봉투였습니다. 이것은 이명이 영모 밀고서를 조작할 때 매수한 증인들의 진술서이옵니다. 신이 당시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비밀리에 보관해온 것이옵니다. 이 형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모함을 받은 것이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눈짓을 하자 신하가 봉투를 받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전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명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명이 어전 앞에 끌려왔습니다.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하였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이 아이가 지어낸 거짓이오며. 지어냈다고?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렇다면 정대감이 수십 년간 보관한 이 문서도 지어낸 것이냐? 이 문서에 내 친필로 지시한 내용이 왜 적혀 있느냐? 이명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소씨는 그때 이명의 곁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아뢰겠나이다. 소인은 이명 나리의 하인 막동이라 하옵니다. 나리의 명으로 이형 나리를 모함하는 일에 가담하였사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옵니다.
이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놈이 감히 배신을. 전하의 위엄 앞에 평생의 죄를 고하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명의 죄를 낱낱이 문초하라. 이형의 죄를 사면하고 그 공을 추복하라. 그리고 이 이주는. 임금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의 한을 풀고 스스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특하도다. 그날로 이명은 잡혀서 일금부에 갇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질러온 이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형을 모함한 것부터 시작하여 관할을 농락하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일까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명의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전주의 대저택도 땅도 전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명 본인은 곤장 100개를 맞고 제주도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곤장을 맞을 때 이명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전 앞마당에서 끌려나가는 이명의 뒷모습을 준이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돌모루 마을에서는 최진사도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명과 공모하여 백성을 착취한 죄. 최진사의 재산도 몰수되었고 기와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앞 거리를 걸어가며 외쳤습니다. 억울하오.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빼앗기고 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이요. 지나가던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최진사는 빈털터리가 되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어찌 되었냐고요? 아버지보다 더한 건달이었던 최서방은 아비가 망하자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장터에서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전라도 전주 땅의 한 고관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전주 감사였습니다. 말 위에 당당하게 앉은 그는 한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쫓겨났던 아이였습니다. 이 판서 가문의 적손 이준이었습니다. 이준은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가명문 앞에서 말해서 내렸습니다. 시종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이 행렬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작거리 어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된 중년의 여인, 강씨였습니다. 이준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종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날이 어찌 이러십니까? 이준이 손을 들어 시종들을 물렸습니다.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강씨가 눈을 크게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아, 일어나거라. 어서. 어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도, 이 삶도. 지나가던 전주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감사 어른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 광경을 아무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강씨가 이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이준과 강씨. 두 사람이 나란히 전주 감영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두 사람의 등을 감쌌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꽃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그 옛날 장터에서 새끼줄에 묶여 팔려가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한도의 감사가 되어 이 땅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법이지요. 백냥에 팔려가던 거지 소녀는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핏줄도 아닌 아이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전화야담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